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 강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운영, 여행객 발열 체크 등 연휴 방역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재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은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제2의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중 정상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에 떠있는 얼음, 해빙이 녹으면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0년간 북극권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해빙이 녹으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화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언제쯤 개발이 가능한지, 또 우리 기업의 항체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바이오위클리, 오늘은 이중표적 항체를 연구하고 있는 파맵신 유진산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코로나19 검사 공백이 없도록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인은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운영하고 지역의 민간 선별진료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연휴 기간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권역별로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선별진료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기간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정보를 오는 30일부터 응급의료 포털 등에 게시하고 129 복지부 콜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기간에도 30여 명이 모여 활동한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구류와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방문 판매업으로 신고한 채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 9일에도 30여 명이 집합 활동을 했고 닷새 뒤엔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불법 방문 판매 긴급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제보를 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예고 없이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추경안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24일부터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20만 명은 11월에 받게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 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쯤 보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죠. 하지만 어린이용 백신은 내년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년 여름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최소 38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 들어갔는데 모두 성인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백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아직 진행 중인 게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 시험이 시작일부터 1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상 어린이를 모집하고 부모들에게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성인보다 오래 걸린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시험 진행 절차도 더 까다롭습니다. 먼저 저용량 투여 시험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고용량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용량 시험 단계에서도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내년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어린이용 백신이 나오는 게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연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다음 달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을 제출하도록 각 주에 요구한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의 긴급 승인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지침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DA 기준이 강화되면 미국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을 다음 달 1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각 주에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발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CDC의 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다음 달 중 발표될 수 있고 즉시 대중에 보급될 것이라며 대선 전 백신 개발을 강조해왔습니다. We'll be able to distribute at least 100 million vaccine doses by the end of 2020 and a large number much sooner than that.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지침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FDA는 새로운 지침에서 3상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두 번째로 후보 백신을 접종한 이후 이들의 상태에 대한 추적을 최소 2달간 하도록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개발 업체들이 11월 3일 미국 대선에 앞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FDA가 긴급 사용 기준을 더 강화하면 미국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FDA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백신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따르면 1세대 백신이 나오면 가능한 빨리 접종할 것 같다는 응답자가 지난달 말 47%에서 지난 18일에는 39%로 낮아지는 등 백신 안전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총회 각국 정상의 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이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화상 연설로 이뤄진 올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China locked down travel domestically while allowing flights to leave China and infect the world. 중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거짓 선언으로 188개 나라에서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며 유엔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대놓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WHO를 비난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反对政治化、污名化
面对疫情，我们要制定全面和常态化防控措施。 또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평화적이고 개방적이라며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와 냉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며 문명 간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无意跟任何国家打冷战、热战，坚持以对话弥合分歧，以谈判化解争端。 경제나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을 염두에 둔 언급입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의 연설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운 냉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을 향해 경고한 것에 대한 반응인 셈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입장이 서로 평행선인데다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여건도 되지 않아 지구촌 불안 요소인 미중 간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한국과 중국 등 16개국에서 오는 사람을 하루 최대 1,600명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사업 목적 등의 입국에 대해 우선 협의해온 한국과 중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제외한 입국을 대부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비즈니스 관계자와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 하루 최대 1,000명 규모로 입국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시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받은 뒤 입국 후 2주 격리를 요청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Three, two, one.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안전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다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잠복 감염이 누적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숨은 감염자가 상당수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2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얘기로 반증이 되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규모는 추석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추세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된다면 이 추석 연휴를 이후로 그때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의 어떤 그 감염자, 그러니까 확진자의 규모랑 상관없이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는 일정 규모로 증가할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그 일일 확진자 규모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의 규모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서 추석 이후에는 만약에 지금 일일 확진자가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그리고 숨은 감염자의 규모도 많다라고 하면 추석 이후에는 더 큰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께서 이동 제한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가 얼마만큼 철저히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석 이후에 어떤 증가폭은 상당히 다를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영국 등 유럽을 포함해서 북반구에서 재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계절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작용을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실제로 각국, 특히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방역 조치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완화를 하다 보니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각 국가의 국민들께서 어떤 경각심이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여름이었던 지난 8월 중순께의 사랑제일교회나 아니면 8.15 서울 도심 집회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했듯이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식약처에서 이상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어떤 검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효능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안전성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효능에 관한 이제 식약처나 아니면 보건당국에서는 지금 앞으로 2주 정도 검사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기간이면 효능 정도의 이상이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이 문제인데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기간에 검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 일단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이나 성상을 비교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물리학적 특성이나 성상이 안전성 검증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1, 2주 사이에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효능과 안정성이 문제인데 이 안전성은 그 검사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문제가 만약 발생하면 전량 폐기할 수도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독감 백신 수급 대책을 준비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수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체 생산하는 방법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분은 이제 각국에서 일단 확보해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벌써 계약이 다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자체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봄부터 해서 생산이 끝나고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생산 시스템을 돌리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리다 보니까 둘 다 녹록지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대상이 되는 백신의 수량이 50만 도수로 보고 있는데 예. 그중에 몇 퍼센트가 이 상온에 노출됐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 검증 부분은 일정 부분 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안전성 부분은 확실하게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상온에 노출된 그 개수만큼은 전량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검사 여부를 떠나서.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50만 도수 중에 몇 퍼센트가 상온에 노출됐는지 해당 부분만 일단 폐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량 다 노출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전량 다 폐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는데요. 근데 이 독감은 치료제도 있고요. 그래서 당국은 모든 국민이 독감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국민의 한 몇 % 정도가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적으로 독감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모든 국민이 독감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브리핑에서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으냐 안 맞는 게 좋으냐라고 네. 했을 때 저는 맞는 걸 권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그렇죠. 조건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맞을 필요는 없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몇 % 정도가 독감을 맞았을 때 효과적이냐? 이거는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백신을 안 맞았다라고 해도 우리 면역 시스템 중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서 메모리 기능이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작동은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 백신을 맞은 경험도 있고 실제로 자연 감염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올해의 백신주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안 맞더라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다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예년에 그 무료 접종 대상자였던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든가 아니면 네. 기저질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전 국민이 대부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독감은 유행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독감 발생률이 예년보다는 크게 낮아질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요건이 지금 치료제도 따로 별도로 있고 이러한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에 의한 그 독감 발병률이 낮아질 거라고 하는 예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지만 고령층이나 기저질환과 같은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 살펴봤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전히 감염원을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동안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해온 분석업체가 올해 유력한 수상 후보자로 서울대 현택환 교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나노 입자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 지난 2001년 균일한 크기의 나노 입자를 만들 방법을 개발했고 당시 논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연구자로부터 1,600번 넘게 인용됐습니다. 이후에 균일한 나노 입자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나노 입자의 활용 분야를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 교수는 올해 한 과학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가 발표한 노벨 화학상 분야 유력한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개 나라 후보 24명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하나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참 이렇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그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고. 이 분석 업체는 매년 인용 빈도 상위 0.01% 이내의 최고의 연구 성과 가운데 혁신적인 공헌을 한 연구자를 노벨상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한 후보자 336명 가운데 54명은 실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현 교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유력한 수상 후보자로 거론된 한국인은 모두 3명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인 연구자분들의 이름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 연구자분들이 이뤄낸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매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성대하게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TV 중계 시상식으로 대체됩니다. 노벨상 시상식이 취소된 것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이던 1944년 이래 처음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만여 건의 크고 작은 화재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을 이용해 마치 화재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소방훈련을 할 수 있는 VR 소방훈련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을 가상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체험자가 불이 번지는 곳을 찾아가면서 소방기구를 사용해 불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재 현장처럼 소방훈련을 할 수 있는 실감형 소방훈련 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소방훈련 기술이 이론 중심의 훈련이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그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장의 실감을 극대화시킨 부열훈련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참여자가 경사를 오르내리면서 소방기구를 사용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과 비슷한 가상 공간에서 실전처럼 소방훈련이 가능해 훈련 효과가 뛰어나다는 설명입니다. 이 VR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정한 가장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험한 화재 현장 훈련도 가능하고 실제 화재 현장과 같은 온도 등을 느낄 수 있어 현실감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특히 먼 거리에서도 화재 상황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 가상 집단 교육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소방학교나 안전체험관에 보급을 해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런 위급 상황을 체험하고 또 교육하는 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연구진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화재 현장 구조를 실제처럼 파악해 효과적인 대피를 돕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 20분에 뜰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오후 6시 20분에 떠올라 이튿날 0시 20분에 가장 높게 뜬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도 달은 점점 차올라 완전히 둥근 달의 모습은 추석 다음 날인 2일 오전 6시 5분부터 달이 지기 전 서쪽 지평선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해에 떠있는 얼음, 해빙이 줄어들면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을 기록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증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북극해의 모습입니다. 바다 위 해빙은 여름철이면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얼어붙는 주기를 반복합니다. 올 여름은 특히 시베리아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엿새간 기록적으로 급감했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 연구진이 지난 15일 관측 결과 해빙 면적은 374만 제곱킬로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관측사상 두 번째로 작은 면적입니다. It just shows us how rapidly and how profoundly this area is changing. 바다 위 얼음이 줄어들면 태양열이 그만큼 바다에 더 많이 흡수돼 북극해는 더 따뜻해집니다. 지난 40년간 북극권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The rapid loss of sea ice in the Arctic is a sobering indicator of how closely our planet is circling the drain. And as the Arctic melts, more heat will be absorbed by the ocean, and all of us will be more exposed to the devastating impacts of climate breakdown. 해빙이 빠르게 녹으면 북극권의 야생 동물 등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극과 남극 빙하의 면적과 두께 모두 줄고 있다는 증거가 잇따르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1세대 백신 접종에 대한 그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다음이 치료제 관련 소식입니다. GC 녹십자가 국내에서 이상 승인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첫 환자에게 혈장 치료제를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이 중국 코로나19 책임론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책임을 중국이 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여전히 혈장 치료제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 항체가 치료제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중화 항체를 포함해서 항체 개발 전문 기업인 파맵신 유진산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파맵신 이 회사명에 맵이 단일 클론 항체를 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단일 클론 항체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일단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질병 치료에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는 얘기고요. 궁극적으로는 한 종류의 클론에서 플라즈마 세포에서 생산되는 항체를 단클론 항체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 종류의 플라즈마 세포에서 나오는 항체의 집합체를 이제 폴리클로널 항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항체 치료제가 한 80종류 되고 있고요. 향후 뭐 임상 3상이 결과 좋아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한 17개 정도 되는데요. 다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단클론 항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뭐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도 다 이 단일 클론 항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코로나 치료제로 백신은 궁극적으로 뭐 예방 백신하고 치료 백신으로 나눌 수 있고요. 뭐 아까 잠깐 소개된 혈장 치료제 역시 코로나에 감염돼서 리커버리된 환자의 그 혈액에 돌아다니는 우리가 믿는 중화항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장 치료제에 들어있는 항체는 이제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많은 환자를 다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유전공학을 통해서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코로나 중화항체를 몸 바깥에서 만들어 갖고 환자한테 주는 뭐 그게 이제 중화항체로 되는데요. 혈장 치료제나 백신에서 꼭 어떤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만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중화항체는 이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될 텐데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백신이나 뭐 혈장 치료제나 그거는 뭐 여러 종류의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합쳐진 뭐 폴리클로널 엔티바디들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거는 한 종류의 에피탄만 이식한 항체들로만 모아져 있다.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파맵신이 보유한 그 항체 기술 중에는 이중표적 항체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기술이고 주로 어떤 질병에 응용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이중표적 항체를 고민하게 됐던 거는 굉장히 오래된 시점인데요. 항암제를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자라는 암이 굉장히 영리하더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암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 그 패스웨이를 공격하는 단일 표적 항체를 만들어서 줬더니 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하기 때문에 플랜 B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뭐 보는 그 모든 항암제에 내성이 없는 항암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 B가 뭔지 우리가 뭐 사이언스로 좀 더 예측을 해서 초기에 플랜 A와 플랜 B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중표적 항체를 고민을 했고요. 파맵신에는 이제 DIG 바디라는 플랫폼이 있고 PIG 바디라는 플랫폼이 있고 TIG 바디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D나 P는 이제 이중표적이고요. 그 D나 P의 그 이중표적에다 T셀 인게이지를 붙인 게 이제 삼중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이중표적의 중요성을 뭐 많이 알리자고 뭐 해외 학회에서 여러 번 뭐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은 외부에 노출되군요. 많이 노출되면서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그 뭐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사랑 정부 과제도 같이 하고 뭐 기술 이전도 이제 해외 기업이랑 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해외나 국내나 노출은 자제하고요. 조용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중항체라는 거는 이를테면 뭐 암세포를 원투펀치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다른 걸로 이제 그 ADC라고 있잖아요.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항체, 약물, 뭐 접합 뭐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또 어떤 기술이고 뭐 어떤 질병이 또 응용될 수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스몰 몰레큘 베이스드 항암제들이 뭐 키모로 많이 쓰고 있는데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암세포를 잘 죽이는 그런 뭐 가치도 있지만 결국은 특이성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특이성을 엔타이바디가 항체가 이제 개런티해주는 컨셉으로 항체는 어떤 특정한 암세포에만 붙는 그런 특성. 네. 그다음에 거기 가서 살아있는 세포는 다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그 키모. 그걸 이제 벽합해갖고 궁극적으로 이런 거죠. 항체는 미사일 같은 개념이고 예. 그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핵탄두 같은 거를 이제 미사일에 탑재해서 딱 필요한 에어리아만 가서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 세포는 죽이지 않도록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부작용이 없게끔 항체가 개런티를 하는 거죠. 부작용이 다른데 이렇게 그러니까 스몰 몰레큘 항암제를 주면 네. 실질적으로 온몸에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골수 세포나 이런 빨리 자라는 세포들은 다 타격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머리도 빠지고 뭐 네. 구토도 나고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암 덩어리에는 굉장히 적게 가요. 예. 왜냐하면 암 덩어리로 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혈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암 주위에는 그러니까 혈관이 비정상적인 굉장히 혈관이니까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 약이 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항체를 통해 갖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가는 뭐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뭐 많은 좋은 딜들이 있습니다. 그 뭐 이뮤노메딕스라는 벤처가 뭐 길리어드라는 회사에 거의 22조에 팔렸고요. 예. 임상 3상 승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머크도 뭐 최근에 시에럴 제네틱스의 ADC 컴파운드를 하나 크게 사고 지분 투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군요. 그렇죠. 뭐 ADC 기술은 이렇게 기존의 어떤 항암 약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미사일 같은 기술이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 항암제 시장에서 이 면역 항암제, 면역세포 항암제가 뜨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티. 네. 이제 그 면역세포를 우리가 유전공학을 해서 암세포를 좀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든 카티 치료제가 네.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이 파메 씨는 이 카티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또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저희는 카티 전문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항체 전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ADC를 정말 잘하는 회사한테 저희가 그 A라는 항체를 제공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카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카티 플랫폼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도 카티로서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훌륭한 엔타이바디 항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는 이제 항체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카티로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예스카타나 뭐 킴라야 같은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솔직히 많이 비쌉니다. 네. 그리고 암 환자의 피를 뽑아서 거기서 T셀을 정제를 해갖고 어떤 암세포 특이적인 데 붙는 항체를 거기다 탑재한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그 T셀을 뭐 대량 생산해서 그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카티 기술도 사실은 이제 뭐 그 포텐셜은 보여줬지만 가격 문제나 또 뭐 이렇게 많은 환자들한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해야 될 이슈들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여태까지는 다 혈액암에만 지금 승인이 났고요. 네. 고형암에서는 사실 임상들이 다 실패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형암, 그러니까 폐암이나 뭐 대장암 같은 구체에 장기에 생기는 그런 암을 정복하는데 조금 더 숙제가 남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파맵신이 진행하고 있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네. 부탁드려요. 저희가 임상에 가 있는 거는 이제 올린베스맵이라는 항체고요. 현재 미국하고 호주에서 어베신이라는 항암제에 듣지 않는 재발한 악성 뇌종양으로 이제 환자를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그 MSD라는 회사의 그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저희 올린베스맵 병용 투여를 해서 뭐 재발한 악성 뇌종양, 그다음에 전이된 3중 음성 유방암으로 페이스 1B를 현재 진행 호주에서 하고 있고요. 예. 중간 발표를 최근에 코스모 한국의 그 종양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PMC 309 같은 뭐 차세대 면역 항암제 네. 임상 일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PMC 40이나 403 역시 최근에 삼바와 계약을 해갖고
내년 임상 일상 글로벌로 가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굉장히 좀 긴장되면서도 흥분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암이든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파맵신의 항체 기술이 네.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이 파맵신의 유진산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되는 제3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단은 일반 국민 120명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관계자 50명, 국민기자단 30명 등 모두 200명으로 이뤄집니다. 일반 국민 120명 가운데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되며 나머지 40명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됩니다. 국민참여단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원자력 안전 국민참여 누리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혈액 한 방울로 병원균 감염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칩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에는 정상인보다 많은 백혈구가 발견된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감염 극초기에도 진단이 가능하다며 이 기술이 저렴한 휴대용 1차 진단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독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밭대 공동연구팀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감염됐을 때 장출혈성 대장균에서 분비되는 독소를 판별할 수 있는 휴대형 검출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검출기기가 낮은 농도의 독소도 측정할 수 있다면서 간편하게 질병을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20% 가벼운 스테인리스 철강을 세계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료연구소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스테인리스 철강에 알루미늄을 첨가하고 여기에 탄소와 망간, 크롬 등의 합금을 더해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스테인리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경량 스테인리스에는 고가의 금속이 들어가지 않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었다며 양산 기술 등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선별진료소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검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명절이 또 다른 고비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